설거지 알바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냄새 나니까 저리 가! 내연녀가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도 거들며 제 앞치마에 지폐 몇 장을 쑤셔 넣었습니다. 예정 생각해서 주는 거야. 가서 껌이나 사 먹어. 예정 생각해서 주는 거야. 가서 껌이나 사 먹어. 아? 껌 값이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식당, 이 건물,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가 바로 5년 전 자신들이 벌인 곰팡이 아줌마라는 사실을요. 잠시 후 제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들의 비웃음은 단 3초 만에 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수로 그 나쁜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냈을까요?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속도 뻥 뚫리는 시원한 복이 찾아갈 겁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그날을 말이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낡은 다세대 빌라 201호. 곰팡이가 피어 거뭇거뭇한 벽지가 그대로 드러난 그 좁은 거실 바닥에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찢어질 만큼 꽉 쥐어뜯으며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었죠. 탁자 위에는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 않은 이혼 서류 한 장, 그리고 1,000원짜리 문방구에서 산 듯한 싸구려 인주 한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야, 이순영, 너 귀 먹었어? 도장 찍으라니까? 남편 박진철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투가 아니었죠. 그는 마치 더러운 물건을 대하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철 씨, 꼭 이래야 해? 내가 더 잘할게. 식당 일 하나 더 늘리면 되잖아. 응?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저는 빌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제 애원을 담배 연기처럼 훅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제 떠리에 비벼 끄며 매캐한 연기를 제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뿜었죠. 아, 진짜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 야, 내가 너보고 일 더 하라고 이러는 줄 알아? 더 큰 문제는 말이야. 너한테서 나는 그 냄새야. 락스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늙은 냄새. 같이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워서 못 살겠다고. 역겹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왜 락스 냄새를 풍겨야 했을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인 2011년 박진철은 대기업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성과급은 별도였죠. 남부럽지 않은 억대 연봉자였죠. 하지만 그의 여름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3억 원이었고요. 괜찮아, 여보. 이 돈으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라도 하나 하자.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 신중해야 해.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통이 커야지. 그는 퇴직금 3억 원 전부를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3억이 3억 5천이 됐으니까요.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2억으로, 2억이 1억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결국 원금은커녕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진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구직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신세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이 무너졌으니 저라도 나서야 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50층 빌딩 화장실 청소 일을 했죠. 독한 락스물을 희석해서 변기에 뿌리고 솔질을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청소가 끝나면 곧바로 근처 국밥집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오후 4시까지 설거지와 홀 서빙을 했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죠. 집에 돌아오면 오후 5시. 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치매 4등급 시어머니 간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저녁밥을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루 19시간 노동. 그게 지난 5년간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철이 답답해서 산악회라도 나가봐야겠어라며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력을 찾길 바랐으니까요. 등산복을 다려주고 김밥까지 싸서 보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기분 전환 좀 하고 와.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등산하고 왔다는데 땀 냄새 대신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셔츠 깃에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모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작정하고 박진철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가 간 곳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신림동 뒷골목의 허름한 러브 모텔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모텔 앞에서 기다리길 1시간. 박진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박진철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나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강남 쪽에 잘하는 데 있대. 그래, 자기야. 우리 자기가 먹고 싶다는데 사줘야지. 가자. 20년 동안 한 번도 제게 자기야라고 불러주지 않았던 남편. 결혼기념일에도 돈 없다며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줬던 남편이 저 여자에게는 강남 스테이크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박진철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들켰네. 뭐, 잘됐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우리 부부 관계가 진작에 끝난 거 너도 알잖아. 형식적으로만 사는 거지. 옆에 있던 김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죠. 언니, 진정하세요. 남자 마음 떠났으면 끝인 거예요. 오빠는 이미 저 선택했어요. 추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김미영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가 뭔데 남의 가정을 파괴해? 네가 사람이야? 그러자 박진철이 달려와 제 손목을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아, 야, 이순영. 정신 차려. 창피하게 길바닥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는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김미영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지만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더러워서 못 살겠어. 박진철은 식탁에 앉아 이을 쑤시며 씩 웃었습니다. 이혼? 좋아.
안 그래도 그 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위자료는 없어. 알지? 나 빈털터리인 거. 대신 내 명의로 된 카드빚 2천만 원. 그건 내가 갚아줄게. 생활비 쓴다고 내 카드로 돌려막기 한 거 있잖아. 그 빚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당신 술값 내고 생활비 하느라 쓴 거잖아. 어쨌든 명의는 내 거잖아. 그거 내가 갚아준다고. 대신 이 집 보증금하고 전세금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내 명의니까. 그럼 나는 뭐야? 빈털터리로 쫓겨나라고? 이 집 보증금, 내가 식당 일에서 보탠 돈도 있잖아. 야, 계산 똑바로 해. 네가 번 돈은 생활비로 다 썼잖아. 이 집은 내 퇴직금 남은 거로 구한 거야. 그러니까 넌 몸만 나가면 돼. 일 잘하잖아.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 기가 막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아이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이미 아빠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차갑게 말했죠. 엄마, 솔직히 엄마도 잘못했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좀 더 잘 챙겼으면 아빠가 밖으로 돌았겠어요? 맨날 돈 타령만 하고 락스 냄새 풍기고 아빠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내 손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일했는데 돌아온 건 원망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집구석에 더 있다가는 제가 미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 7월 15일. 야, 이순영. 좋게 말할 때 찍어. 너 계속 이러면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 당장 퇴원시켜서 이 집으로 데려올 거야. 네가 모시고 나가서 살래? 똥기저귀 갈면서. 그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는 제가 치매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에 묻었죠. 마치 제 피눈물 같았습니다. 도장을 서류에 찍었습니다. 꾹.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 진작 이럴 것이지. 시간만 낭비했네. 박진철은 서류를 챙겨 들고 김미영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영은 승리자라도 된 듯 저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아, 짐은 오늘 내로 빼라. 내일 집주인 온대. 그리고 혹시라도 길 가다 마주치면 아는 척하지 마라. 쪽팔리니까.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20년이 고작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제 청춘이, 제 희생이, 제 사랑이 그깟 카드빚과 퉁쳐진 겁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투 2개에 옷가지 몇 개만 챙겼습니다. 낡은 속옷 몇 장, 목 늘어난 티셔츠 2벌, 무릎 나온 청바지 1벌. 그게 50년을 산 제 인생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정수리를 때리고 눈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밀려왔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박진철, 그리고 김미영. 똑똑히 기억해둬. 오늘 내가 흘린 이 눈물, 피눈물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저는 빗속을 뚫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순영은 죽지 않는다. 곰팡이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보란듯이 핀 꽃이 되리라.
어둠 속으로 저는 그렇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쫓겨난 첫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제 살기 바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친구들에게 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가 이혼당해서 쫓겨났다며 민폐를 끼칠 수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이 전부였습니다. 딱 10만원. 50년 인생의 결산이 고작 10만원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서울역 근처의 24시간 찜질방을 검색했습니다. 시설보다는 입장료가 가장 싼 곳을 찾았죠. 10,000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가장 싼 숙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지하 찜질방이었습니다. 간판도 낡아서 글자가 떨어져 나갔고 입구도 어두컴컴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제 몸을 감쌌습니다. 비에 젖어 덜덜 떨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탈의실로 들어가 축축하게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알던 이순영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머리는 비에 젖어 미역줄기처럼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내 모습이야? 거울 속 초라한 여자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건 그 와중에도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도 배가 고픈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매점 앞을 지나가는데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그 냄새에 발이 저절로 멈췄죠. 저기 미역국 한 그릇 주세요. 5,000원. 제 전 재산의 20분의 1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위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난달 박진철 생일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 6시간 동안 정성껏 끓였던 미역국이 떠올랐습니다. 국이 짜네. 너간 조절 좀 해. 솜씨가 영 안 늘어. 그가 한술 떠먹고 인상을 찌푸리며 내뱉었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위로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국물 반, 눈물 반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억울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토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고 딱딱한 나무 바닥. 옆방에서는 술 취한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진철과 한 침대를 쓰던 때보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냄새난다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숨소리가 역겹다는 소리는 안 들으니까.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물은 찜질방 정수기에서 받아 마셨죠. 남은 돈 84,000원. 거리로 나가 전봇대에 구인 광고를 닥치는 대로 뜯어봤습니다. 식당, 편의점, 청소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식당 직원 구한다고 광고 봤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입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는 40대까지만 받아요. 좀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원해서요.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5번째, 10번째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주방일 힘들어서 못하실 텐데. 건강 문제 생기면 저희가 책임 못 져요.
문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세상이 저에게 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에 12,000원씩 꼬박꼬박 사라졌습니다. 찜질방비 10,000원, 식비 2,000원. 일주일째 되던 날 전 재산은 20,000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딱 이틀치. 어떡하지? 이틀 후엔 어디서 자야 하지? 노숙이라도 해야 하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꿈을 꿨습니다. 8번째 날 아침,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전봇대 구석에 붙은 낡은 전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화려한 광고지에 가려져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죠. 급하게 구한다는 문구가 맨 위에 크게 적혀 있었어요. 국밥집 직원을 구한다고 했죠. 나이 상관없고 학력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잠잘곳과 밥을 제공한다는 거였죠. 월급은 180만 원. 잠잘곳과 밥을 준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았죠. 잘 곳을 준다고요? 밥을 준다고요? 저에게 지금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없었습니다.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마지막 남은 돈에서 1,200원을 털어 버스를 탔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이면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으리으리한 빌딩들 뒤편, 낡은 건물과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유흥업소들 사이로 허름한 국밥집 하나가 위태롭게 끼어 있었습니다. 원조할매 국밥. 세월의 때가 묻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돼지뼈를 푹 고운 진한 육수 냄새.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깊게 팬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죠.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밥 먹으러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걸걸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훅 내뿜으며 저를 쳐다보셨죠. 아, 아니요. 저기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일할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생선 고르듯 깐깐한 눈빛이었죠. 나이 몇이야? 55입니다.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딱 보니까 사연 많게 생겼네. 눈이 밤톨만큼 부은 거 보니 며칠 울었구만. 야, 우리 가게 힘들어. 하루에 설거지만 500그릇 넘게 나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데 너 같은 샌님 손으로 버티겠어? 하루하고 도망갈 거면 지금 나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죠. 할머니, 저 힘셉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60kg 넘는 어르신도 번쩍번쩍 들었어요. 설거지요? 청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할게요. 제발 잠잘 곳만 주시면 월급 적어도 됩니다. 80만 원도 괜찮아요. 제발 써만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절박함이 목소리에 다 묻어났죠.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연기를 내뿜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셨습니다. 일어나. 바닥 더러워. 네. 주방 가서 앞치마 매라고. 당장 점심 장사 시작해야 하니까. 월급은 180. 숙식은 2층 옥탑방에서 해. 방 좁아. 쥐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네. 네. 괜찮습니다. 쥐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대신 도망가면 그날로 끝이야.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라고 던져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원조 할매 국밥집의 설거지 이모가 되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대한 육수통 3개가 펄펄 끓고 있었는데 지름이 1미터는 좋게 넘는 가마솥이었죠. 수증기가 천장까지 피어올라 주방 전체가 사우나처럼 뿌옇고 뜨거웠습니다. 온도는 40도는 넘는 것 같았죠. 11시 50분.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넥타이 부대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이모, 여기 국밥 2개, 깍두기 리필이요. 물 좀 빨리 주세요. 주문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국자를 들고 전장의 장수처럼 국을 퍼냈고 저는 설거지통 앞에서 정신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릇 없어. 빨리 안 닦아? 손이 왜 이렇게 느려? 할머니의 호통에 저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낄 새도 없이 맨손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익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야, 이순영. 밥 먹어. 할머니가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고봉밥 1공기, 뜨끈한 국밥 1그릇, 김치, 그리고 수육 2점.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뜨거운 밥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먹는 밥이다. 내 노동으로 얻은 밥이다. 박진철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손 벌리며 눈치 보던 그때보다 100배는 더 맛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먹는 밥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2층 옥탑방으로 안내했죠. 여기가 내 방이야. 좁지만 참아. 3평도 안 되는 공간.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옷장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는 비센 자국이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니,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제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작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보석처럼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박진철과 김미영이 희희낙낙하며 살고 있겠죠. 저 화려한 세계와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진철, 김미영. 잘 봐도 지금은 내가 이 좁은 옥탑방에서 설거지하며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빌딩 숲 어딘가에 내 깃발을 꽂을 거야.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야. 두고 봐. 저는 옥탑방 창가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노려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곰팡이처럼 끈질기게 살아남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정말이지 지옥 훈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아침 장사가 시작됐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전쟁 같은 점심 장사였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녁 장사를 하고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대청소가 시작됐습니다. 기름때 낀 바닥을 박박 닦고 나면 밤 12시가 되어서야 제 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죠. 하루에 19시간 노동. 쉬는 날은 한 달에 고작 이틀뿐이었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해졌죠. 몸무게는 45kg에서 42kg까지 떨어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는 날까지만, 아니 딱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버티자고 다짐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8월 25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얀 봉투 하나를 제게 툭 던져주셨습니다. 겉에 투박한 글씨로 이순영이라고 쓰여 있었죠. 고생했어. 첫 월급이야. 아껴 써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빳빳한 만원권 지폐가 180장 들어있었죠. 180만 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박진철이 생활비라며 던져주던 돈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땀 흘리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번 진짜 제 돈이었으니까요. 2달째가 지나면서 조금씩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 속도도 기계처럼 빨라졌고 까다로운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죠. 할머니도 더 이상 큰 소리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엄격하셨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라는 게 없으셨죠. 어느 날 제가 뚝배기에 고춧가루가 조금 묻은 채로 선반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야, 눈 뒀다 뭐해? 뚝배기에 고춧가루 묻었잖아. 다시 닦아.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거다. 내 새끼 먹인다고 생각하고 닦으란 말이야. 할머니의 불호령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할머니가 왜 40년 동안 이 험한 강남 바닥에서 가게를 지켜올 수 있었는지를요. 그건 바로 지독할 정도의 기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뜻밖의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가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죠. 야, 이순영. 손 좀 보자. 고무 장갑을 벗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갈라진 피부, 붉게 부어오른 손등, 터진 마디들. 할머니는 말없이 주방 서랍을 열어 핸드크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에 크림을 듬뿍 발라주셨죠. 많이 아프지? 미련한 것.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앞으로 고무장갑 2개 겹쳐 껴. 그리고 이거 밤마다 자기 전에 꼭 바르고 자. 손 망가지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도 못 쓴다.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그 핸드크림을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9월 중순이었죠. 아침 장사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셋이 내렸죠. 딱 봐도 조폭들이었습니다. 할망구, 어디 있어? 나와봐. 큰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주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도 카운터에서 나오셨죠. 뭐야, 너희들. 또 왔어? 내가 안 판다고 했지. 아따, 할망구. 언제까지 버틸 거야?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니까. 보상금 두둑이 준다고 할 때 나가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보상금? 하? 내가 여기서 40년을 장사했는데 그깟 돈 몇 푼에 내 인생을 팔라고? 어림없다. 조폭 중 우두머리가 안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할머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압류 통지서야. 다음 달 15일에 강제 집행 들어가. 그때 가서 험한 꼴 보지 말고 지금 사인해. 할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안 돼, 여기는 내 인생이야. 내 피고 살이야. 할머니가 화를 내시며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식칼을 들고 나오셨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나가. 다 덤벼. 이 날강도 놈들아. 저는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칠순 노인 혼자 저 덩치들을 상대하게 둘 순 없었습니다. 저에게 밥을 주고 잠잘 곳을 준 은인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펄펄 끓는 육수통 옆에 있던 뜨거운 물 양동이를 들고 나왔죠. 비켜요. 안 비키면 다 데워 죽는 거예요. 제가 양동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악을 쓰자 조폭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 아줌마네. 진짜 뿌릴 기세야. 뿌리고 말고요. 이거 맞으면 얼굴 가죽 다 벗겨져요. 당장 나가요. 제 기세에 눌린 조폭셋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 올라타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식칼을 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고맙다, 순영아.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오셨죠. 순영아, 소주 한 잔 할래? 할머니는 제 잔에 술을 따르시고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셨습니다. 깊게 연기를 빨아들이시더니 덤덤하게 예시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도 너처럼 한때는 버림받은 여자였어. 남편한테 말이야. 할머니의 사연은 기구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10년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지만 남편은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바람이 나서 할머니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도 죽고 싶었어. 근데 억울해서 못 죽겠더라. 그래서 이 악물고 국밥집 시작했어. 그 돈으로 이 건물 샀지. 30년 전에 3천만 원 주고 산 게 지금은 15억이야. 그리고 통장에 현금 10억 모았어. 네, 10억이요?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허름한 국밥집 할머니가 수십억 자산가였다니. 그래, 40년 동안 안 입고 안 쓰며 한 푼 두 푼 모았어. 근데 순영아, 너도 복수하려고 하지? 그 남편 놈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 복수해. 해야 돼.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지. 근데 말이야, 복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복수하고 나면 뭐 할 건데? 내 인생이 없으면 복수해도 껍데기뿐이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도 하되 내 인생도 살아. 내 행복도 찾아. 알겠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영아,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내가 보증한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네, 시간이 없다니요? 나 췌장암이야. 말기래. 병원에서 3개월 남았대.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치료받으세요. 돈도 많으시잖아요. 앉아. 치료? 소용없어. 이미 온몸에 퍼졌대. 수술도 못한대. 할머니는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남 이야기하듯 말이죠. 순영아, 너 내 딸 해줄래? 법적으로 양녀 입적하자. 나 자식도 없잖아. 그럼 내 재산 다 내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생각해봐. 급한 거 아니니까.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대답해줘. 나 외롭게 가기 싫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거두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할머니 딸 할게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진짜야? 후회 안 해?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재산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해요. 지금은 그냥 할머니가 저한테 엄마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저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할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너무나 따뜻해서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구청에 가서 양녀 입적 신청서를 냈습니다. 저는 성도 바꿨습니다. 박순영에서 이순영으로. 이제 저는 할머니의 진짜 딸이 된 겁니다. 한 달 후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엄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종 이틀 전 엄마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셨죠. 산소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전 재산 현금 10억 원과 역삼동 건물 모두 내 딸 이순영에게 증여한다. 근데 조건이 있어.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 이 가게 팔지 마라. 배고픈 사람 오면 밥 한 끼는 그냥 줘. 그게 내 유지다. 둘째, 돈 좀 생겼다고 흥청망청 쓰지 마라. 땅을 사.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내가 강남 뽕밥 못 산 게 한이다. 너는 땅 사서 부자 되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영아, 고마웠어. 엄마 인생 마지막에 너 같은 딸 생겨서 정말 행복했어. 이제 냄새난다는 소리 듣지 말고 보란듯이 살아라.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먼저 가서 사랑한다. 내 딸. 2016년 11월 3일 오후 3시 42분 제 엄마 이정숙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세상에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과 유산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속 지킬게요.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가 못다한 꿈 제가 이룰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정리를 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정확히 10억 3,200만 원이었어요. 역삼동 건물 등기권리증의 공시지가는 15억 원이었지만 강남 한복판이라는 입지 덕분에 실거래가는 약 20억 원을 호가했죠. 국밥집 상호권과 설비까지 합치면 총 30억 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지 4개월 만에 저는 단숨에 3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샤넬 가방을 사거나 벤츠를 뽑지 않았어요. 엄마의 유언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땅을 사라. 부동산을 해라. 땅은 거짓말 안 한다. 저는 서점에 갔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을 20권 샀어요. 경매, 공매, 재개발, 분양권, 토지 투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샀죠.
그리고 국밥집 2층, 엄마가 쓰시던 방에서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직원을 고용해 국밥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읽고 중요한 부분은 노트에 필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박진철과 김미영의 얼굴을 떠올리면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에 띄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외곽의 한 야산이었어요. 지도를 펴놓고 보니 그 야산은 진입로도 없는 맹지였습니다. 다들 거긴 절대 안 되라며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죠. 하지만 제 눈엔 달랐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잡듯이 뒤져 개발 계획도를 찾았거든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그 야산 바로 뒤로 3년 후에 고속도로 우회도로가 뚫릴 예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주변이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극비 정보까지 유추해냈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대박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다음 날 그 땅 주인을 수소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로 무작정 찾아갔죠. 80대 할아버지가 낡은 농가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저 뒤에 있는 야산, 제가 사고 싶습니다. 아, 거기. 그거 팔려고 내놓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안 사가. 5억 내놨는데 자네가 산다면 3억까지는 깎아줄 수도 있어. 워낙 쓸모가 없는 땅이라. 할아버지는 순박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하지 않으셨죠. 저는 양심상 3억에 날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5억 드릴게요. 어르신이 처음에 원하셨던 금액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정말인가?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는 5억에 계약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현금의 절반을 쏟아부은 겁니다. 2016년 12월 저는 화성시 야산 3,000평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조차 혀를 찼죠. 순영 씨, 돈 좀 생겼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 돈으로 차라리 강남 아파트를 사지. 맹지 사서 뭐해요? 거기 개발 100년 지나도 안 돼요. 두고 보세요. 누가 웃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렸죠. 1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이었어요. 제 야산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랐죠. 주변 사람들은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봄이었죠. 드디어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토부 화성시 동탄 신도시 확장 계획 확정, 우회도로 착공 예정. 제가 산 야산 바로 뒤로 우회도로가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그 일대가 단순 주거지가 아니라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리였죠.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다. 됐어. 엄마, 저 해냈어요. 다음 날부터 부동산 중개인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를 비웃던 그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아이고,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그 땅 파실 생각 있으세요? 10억에 살게요. 2배 드리는 겁니다. 안 팔아요. 돌아가세요. 일주일 후에는 15억, 한 달 후에는 20억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거예요. 3개월 후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땅값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5억이었던 땅이 50억이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70억, 2달 후에는 100억.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100억 드릴게요. 현금 박치기입니다. 저희는 120억 드리겠습니다. 계약하시죠? 150억? 더 이상은 없습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내 일군 건설사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180억에 사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금 10% 쏘겠습니다. 180억? 5억이 180억이 되었습니다. 무려 36배가 오른 거죠. 불과 2년 만에요. 저는 팔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18년 여름 제 통장에 180억 원이 찍혔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평생 써도 못 다 쓸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건물과 현금을 합치면 제 총 자산은 200억 원이 넘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또 굴렸어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실감났죠. 서울 강남의 낡은 5층 빌딩을 샀습니다. 100억 주고 샀죠? 그리고 20억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외관을 유리로 바꾸고 엘리베이터를 최신식으로 교체해서 최고급 메디컬 빌딩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 후 그 빌딩을 200억에 팔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시 80억을 벌었죠. 그 돈으로 또 투자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건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15층짜리 신축 빌딩 경매 물건이었어요. 유치권 행사가 걸려 있어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던 다들 꺼리는 물건이었죠. 저는 밤을 새워 법전을 뒤졌습니다. 유치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승소 가능성을 분석했죠. 사장님, 이거 승산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단독 입찰로 낙찰받았습니다. 150억이에요. 시세는 300억이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반값에 산 거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송 비용과 합의금으로 30억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나니 그 빌딩의 가치는 350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빌딩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유하기로 했죠. SJ타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영과 정숙엄마의 이니셜을 딴 이름이었죠. 층마다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을 임대했습니다. 한 달 임대료 수익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1년 현재 저는 빌딩 3개, 토지 2곳, 그리고 현금 100억을 가진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총 자산 500억 원. 5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 찜질방에서 10,000원으로 하루를 버티던 제가 500억 자산가 회장님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이 잘 때 공부했고 남들이 놀 때 현장을 뛰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5억을 날리고 며칠을 알아누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일어났죠. 5년. 찜질방 알바에서 SJ타워 회장님까지, 빈털터리에서 500억 자산가까지,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시간이 왔습니다. 제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말이죠. 2021년 7월이었습니다. 제 자산이 500억을 돌파하던 그 무렵, 저는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박진철과 김미영. 이 두 사람의 지난 5년간 행적, 재산 상태, 숨겨둔 빚까지 모조리 조사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후 두툼한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죠. 박진철은 5년 전 한성무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무역회사를 차렸더군요. 하지만 실상은 다단계 투자 사기 업체였습니다. 강남의 돈 많은 사모님들을 꼬드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끌어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이 무려 1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업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치와 향락에 녹아 없어졌죠. 김미영은 명품 쇼핑에 중독되어 한 달에 카드값만 2천만 원씩 썼고, 박진철은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룸살롱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약속한 수익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죠. 투자자 대표단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 예정. 조폭 출신 투자자 박진철 신변 위협.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꼴 좋네. 아주 가지가지하고 살았구나.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놈들은 지금 급했습니다. 어떻게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한 방이 필요했죠. 그때 제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강남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슬쩍 정보를 흘렸죠. SJ타워 15층 펜트하우스 임대 내놓을까 해요. 보증금 10억, 월세 3천. 근데 제가 좀 까다로워서요. 입주할 회사 대표를 직접 면접 볼 겁니다. 그 정보는 삽시간에 퍼져 박진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놈은 쾌재를 불렀겠죠. 강남 한복판, 그것도 랜드마크인 SJ타워 꼭대기에 사무실을 낸다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딱이야. 계약금만 걸어놓고 입주 확정됐다고 뻥카를 치면 시간을 벌 수 있어. 박진철은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끈질기게 면접 요청이 들어왔죠. 회장님, 한성무역 박진철 대표가 꼭 좀 뵙고 싶다는데요. 내일 점심시간 어떠시냐고. 좋아요. 내일 점심 12시. 1층 국밥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네. 국밥집이요? 회장실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집 국밥을 좋아해서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묘하게도 5년 전 제가 쫓겨난 그날과 똑같은 날짜였습니다. 하늘도 놈들의 파멸을 축하하는지 그날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저는 12시가 되기 전 국밥집으로 내려가 완벽한 변신을 마쳤습니다. 허름한 몸빼 바지, 낡은 두건, 기름때 묻은 앞치마. 얼굴에는 검버섯 분장을 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죠. 영락없는 욕쟁이 할머니네 설거지 아줌마였습니다. 12시 정각. 딸랑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번질번질한 양복을 입은 박진철, 그리고 짝퉁 샤넬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김미영. 두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어우, 냄새나. 오빠, 여기서 꼭 밥 먹어야 해? 격 떨어지게. 참아. 여기 건물주 회장님이 이 식당 단골이라잖아. 입맛이 서민적이신가 보지. 눈도장 찍어야 우리 회사 살아. 아우, 진짜. 내 샤넬의 냄새 배면 어떡해. 그들은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2그릇을 펐습니다. 일부러 국물을 뚝배기 넘치게 담고 깍두기 국물을 쟁반에 흘렸습니다. 많이 먹어둬라. 이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저는 쟁반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국밥 나왔습니다. 제가 뚝배기를 탁 내려놓자 국물이 튀었습니다. 김미영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죠. 아줌마, 눈 똑바로 안 떠요?
내 옷에 튀었잖아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요. 죄송하면 다야? 아, 진짜 냄새나. 좀 떨어져요. 냄새나요? 저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락스 냄새? 파스 냄새? 아니면 늙은 냄새? 박진철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익었겠죠. 5년 전 그가 제게 뱉었던 저주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천천히 고개를 든 박진철의 눈이 제 발목에 머물렀습니다. 바지단 아래로 살짝 드러난 작은 나비 문신. 25년 전 신혼여행지에서 그가 억지로 새기게 했던 그 지긋지긋한 커플 문신이었습니다. 박진철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너 설마. 저는 쓰고 있던 두건을 휙 벗어 던졌습니다. 묶여있던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에 검버섯을 쓱 닦아내자 5년 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당당한 제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진철 씨. 그리고 김미영 씨.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철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김미영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죠. 이 이순영? 네가 여기 왜 있어? 설마 여기서 설거지 알바하냐? 박진철은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비웃으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요. 알바? 아, 그래. 알바라고 치자. 근데 어쩌니? 이 식당 주인도 나고 너희가 계약하고 싶어서 안달난 25층 빌딩 주인도 나인데. 뭐라고? 저는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김 소장? 그러자 안쪽 룸의 문이 열리며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관리소장과 건장한 보안팀장, 그리고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 뒤에 나란히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박진철과 김미영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소장님, 설명 좀 해드려요. 이 멍청한 분들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시네. 김 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J타워 관리소장 김철수입니다. 여기 계신 이순영 회장님이 바로 이 SJ타워와 국밥집 프랜차이즈 22개의 소유주이십니다. 네. 두 사람의 비명이 국밥집 천장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야, 이순영. 네가 무슨 돈으로. 너 5년 전에 빈털터리로 나갔잖아. 우리 오빠가 2천만 원 갚아주고 내보냈잖아. 김미영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빈털터리로 나갔죠. 당신들이 내 청춘 20년을 카드빚 2천만 원으로 퉁치고 쫓아냈으니까요. 근데 어쩌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잖아요. 나는 죽기 살기로 일해서 500억 건물주가 됐고 당신들은 사기치고 횡령해서 빚쟁이가 됐고. 뭐? 사기? 횡령? 무슨 소리야?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검은색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박진철 씨, 한성 무역투자금 15억 원 횡령, 법인 카드 사적 유용 금액 3억 2천만 원, 사문서 위조 14건, 그리고 김미영 씨, 명예 대여 및 조세 포탈 혐의. 이거 검찰에 넘어가면 두 분 다 최소 징역 7년입니다. 김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오빠, 나 감옥 가? 나 진짜 감옥 가는 거야? 오빠가 다 책임진다며. 박진철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죠. 갑자기 그는 쿵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아, 아니 회장님,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살려줘. 우리 20년 산정이 있잖아. 응? 그는 제 발목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제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꼴이라니. 5년 전 역겹다며 저를 빗속으로 내쫓던 그 위풍당당하던 남자는 어디 갔나요? 저는 차갑게 놈을 내려다보며 발을 뺐습니다. 이거나. 냄새나니까. 여보 제발 우리 부모님 봐서라도. 부모님? 뻔뻔하기도 하지. 네가 버린 부모님 지난 5년 동안 누가 모셨는지 알아? 내가 모셨어. 매달 200만 원씩 병원비 내면서 시어머니 임종까지 내가 지켰어. 넌 장례식장에도 안 왔잖아. 김미영이랑 제주도 놀러 갔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호통에 식당 안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완전 쓰레기네. 부모 버리고 바람난 놈이래. 천벌 받는다. 박진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죠. 김미영 씨, 당신도 잘 들어요. 5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했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했죠? 이제 주제 파악이 좀 되세요? 잘못했어요. 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죗값 받기. 2, 내가 이 서류들 언론에 뿌리고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 내가 알기로 당신네 회사 투자자 중에 조폭들도 끼어 있다던데요. 그분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수할게. 자수할게요. 제발 조폭들한테만은 말하지 마세요. 우리 죽어요. 박진철이 제 발등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서초경찰서 가서 자수하세요. 만약 도망치거나 딴 수작 부리면 그땐 내가 가진 모든 돈과 힘을 써서라도 당신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지금 갑니다. 2 사람은 도망치듯 국밥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미영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빗속을 허둥지둥 달려갔죠. 5년 전 제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처량한 꼴이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수해도 속이 안 시원하더라. 그냥 허무하더라고.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직원들이 있고 제가 지켜야 할 이 SJ 타워가 있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상쾌하네요. 자, 다들 일하러 갑시다. 3일 후, 박진철과 김미영이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진철 징역 7년, 김미영 징역 5년. 그들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 갇혔습니다.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겠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SJ 타워를 운영하고 국밥집 프랜차이즈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엄마의 유언대로 배고픈 사람이 오면 무료로 밥을 줬습니다.
가끔 제 과거와 비슷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혼당한 50대 여성, 빈털터리로 쫓겨난 사람들. 그들에게 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준 것이죠. 1년 후, 박진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어머니가 그 한 달 후에 따라가셨죠. 저는 며느리 자격은 없었지만 두 분의 장례를 제 돈으로 치러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박진철은 교도소에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부모님 장례 때 외출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장례 잘 치렀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남남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와도 제 눈앞에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2년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8살이 된 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고 했죠. 엄마 미안해요. 그때 엄마 편을 안 들어서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다시 제 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고. 엄마한테 미안하면 엄마처럼 남 탓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 그게 엄마한테 하는 최고의 효도야. 3년 후 2019년이었습니다. 저는 마흔을 바라보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건축가였습니다.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사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했습니다. 재혼이었지만 처음처럼 설렜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죠. 다시 사랑해. 혼자 늙지 마. 저는 엄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편과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12월 저는 SJ타워 15층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5년 전 빗속에서 쫓겨났던 그 여자. 찜질방에서 10,000원으로 하루를 버티던 그 여자. 지금은 이 빌딩의 주인입니다. 책상 위에는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고 계신 엄마. 엄마, 보고 계시죠? 곰팡이 아줌마 순영이 이제 건물주 됐어요. 복수도 했어요. 근데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복수해도 속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대신 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게 진짜 복수더라고요. 저는 엄마 사진에 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자식에게 외면받고 돈 때문에 서러움 겪고 계신가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버린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50대 이혼녀의 빈털터리였던 저도 해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으로 500억 빌딩을 세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해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리 없습니다. 곰팡이는 어둡고 습한 곳에 두면 썩지만 햇볕을 쬐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두운 방구석에 가두지 마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세상과 부딪히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숨겨진 다이아몬드가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엄마 산소에 가는 날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죠. 수고해요. 오늘 날씨 춥죠? 따뜻하게 입고 일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은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철, 김미영, 고마워요. 당신들이 저를 버려줘서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당신들과 함께였다면 저는 평생 곰팡이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다이아몬드예요. 압력을 받아서 더 단단해진 다이아몬드. 차가 출발했습니다. 룸미러로 SJ타워가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그 빌딩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곰팡이는 죽지 않는다. 기억해, 세상아. 나 이순영은 다시 일어섰다. 지금까지 곰팡이 아줌마에서 건물주가 된 이순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500억보다 더 값진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